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정보경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의 투심을 북돋은 건데요. 지난 3월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겪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기술주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나스닥 0.7%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투심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반대로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회의 연설이 불러다준 유동성 확대 기대감,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다우 지수는 0.5% 금융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또 다우 지수는 0.5%, 나스닥은 0.61%, S&P 500 지수는 0.2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현재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이 있는 후로 이 히트맵에 초록불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와 같이 이 기존의 경기 방어주들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들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N7 전 종목이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어제 마이클 버리의 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패키지 보상안 비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 애플이 1.19%, 엔비디아가 0.6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메타도 오늘 1% 가까이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런 장세를 만들게 해준 이슈 세 가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준 가장 큰 재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할 것이다. 드디어 한 명으로 후보가 줄어들었다라면서 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희망감을 보태줬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밤사이의 연설 함께 보고 오시죠. And mortgage rate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an incompetent chairman of the Fed, a real dope, who should reduce rates. I saw even Jamie Dimon said he should be reducing rates. I never saw Jamie Dimon say that. I wonder why he said that. But he really said it because he's right. But we have a guy that's just a stubborn ox who probably doesn't like your president, your favorite president. But they're going to be coming down. We'll be announcing somebody probably early next year for the new chairman of the Fed. I talked to Scott about taking the job, but he doesn't want it. He said, "No, I want to stay chairman. I want to stay right where we are, Treasury." And I think we're doing really great, aren't we? 지금의 연준 의장이 황소고집, 불통에다가 정말 멍청하다. 바로 파월 의장을 이르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바로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했고 바로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추겼습니다. 또 이어서 내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시장에 돈이 다시 한번 돌 것이라는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더해줬고요. 또 수조 달러의 관세, 이건 역시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할 것이다. 이전에 나왔었던 관세 배당금도 재차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상방 압력으로 이끄는 유동성 관련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고요. 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테슬라는 다행히도 이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킨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종전의 세 가지 이슈로 돌아가 보시죠. 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OECD가 AI 열풍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면서 이 미국과 유로존 또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이 만약에 추가적인 물가 압력이 없다면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소폭이나마 단행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발표를 이어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패드워치2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바로 어제 87%에서 오늘은 90% 가까이 거의 확정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벽하게 90%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또 중국 역시나 AI 반도체의 공급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줬습니다. 바로 이 히토류 수출 규제 완화의 첫걸음으로 포괄 라이선스를 처음으로 발급한 건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이 합의를 이행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히토류 수출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야기했었던 이 건별 승인 대신에 한 번에 대량의 수출이 가능하게끔 포괄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여기에 백악관은 이 포괄 라이선스의 발급 자체가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종료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저와 함께 M7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엄청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자면 이 차기칩인 트레이니움 아마존의 차기칩, 이 트레이니움4에 엔비디아 기술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이 AWS의 클라우드에 통합시킬 것이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이 최신 AI 칩 트레이니움 3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이게 가장 최신 칩이고요. 트레이니움 4는 아직 나오지 않은 차기 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엔비디아 역시 굉장히 밤사이에 시장에 이목을 끌만한 소식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밤사이에 UBS 글로벌테크 AI 컨퍼런스에서 CFO가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 환호를 불러온 것은 오픈 AI의 1,000억 달러가량의 투자금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 출자 여기에 대해서 그 중심이 바로 오픈 AI죠.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베라 루빈이 드디어 테이프 오프 단계다. 이 설계 완료 단계에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이 10년 내에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 또 구글의 TPU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경쟁사의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는 사실상 그 기능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의 유연성을 따라올 수 없다라면서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럼 과연 아마존과 엔비디아 종가 기준 과연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0.23% 굉장히 장축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만 엔비디아 쪽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약간의 상승폭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0.86% 오늘도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전에 언급이 됐었던 구글에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흐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오늘 엔비디아가 굉장히 견제성 발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오픈 AI 그러니까 제미나이 3의 최대 대항마 챗 GPT의 회사죠.
오픈 AI가 이 구글의 제미나이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코드 레드를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 코드 레드를 발동하게 되면요, 챗 GPT의 모든 전사적인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최근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 챗 GPT를 따라잡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 오픈 AI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굉장히 오늘 상승폭을 늘려갔고요. 메타 역시 2030년에 이 400억 달러의 매출일이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200억 달러 가까이 추산된다는 에버코 ISI의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타를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재확인하는 등 다시 한번 메타를 추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애플 역시 10월 시장 점유율이 24.2%, 이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번스타인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구글 0.29%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0.97%까지 오늘도 약 1%대의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애플입니다. 1% 이상의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폭으로 마무리를 지은 애플이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특징주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고DB 개발자 플랫폼이죠. AI 하면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새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밤사이에 폭발적인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이 3분기 EPS가요, 예상치를 무려 65%나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연간 가이던스를 사측에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장중에 20%대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보잉, 이 보잉의 CFO가요, 2026년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고요. 또 미 해군과의 강력한 수주 소식까지 밝히면서 보잉의 주가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인텔, 밤사이에도 굉장히 주가가 날아올랐는데요. 최소 2년 내에 애플의 칩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이 과민치의 다시 한번 전망이 계속해서 인텔의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몽고DB입니다. 22.23% 굉장히 강력한 EPS와 더불어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 역시나 강력한 수주 모멘텀에 약 10%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오늘 8%대, 이 굉장히 AI 반도체주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 중국의 공급망 다시 한번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표 6가지는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차근차근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가량 내려서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59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특사가 드디어 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평화 협상을 위한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원유 공급 우려가 하락하면서 이 국제유가는 소폭 안정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6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제유가입니다. 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간만에 소폭이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68원 선, 아직까지는 1,470원 선을 약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진정 이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향 조정된 점이 또 압력을 좀 줄여줬고요. 또 어제 외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만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이 환율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밤사이에만 거의 7.5%가량 급등하면서 이
9만 2천 달러 선을 장중에는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9만 1,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내년 1월 들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있어서는 혁신 면제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혁신 면제란 새로운 기술 기업들에게 이 규제가 만약에 발목을 잡을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 규제 고삐가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기대가 안고 움직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은 반대급부로 하락합니다. 약 1%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밤 사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90%까지 육박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완화가 됐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미국채 10년물,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요.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일본 국채가요, 견조한 10년물 입찰 수요에 잠시나마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로 전거래일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껑충하고 뛴 이유가 바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 2008년 이후로 역사적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이게 수요 입찰에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채도 동조되는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3대 지수 흐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 지수는 0.39%, 이 장 후반 갈수록 약간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헬스케어와 또 에너지의 약세가 약간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6%가량 굉장히 견조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M7이 테슬라 약보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상승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25% 다시 한번 전거래일의 이 하락세를 되돌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경쟁 심화 속에 내부적으로 코드 레드를 선언했습니다. 샘 알트먼 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챗 GPT 고도화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예정돼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3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5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AI 벤치마킹에서 챗 GPT를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 점이 있는데요. 특히 세일즈포스 CEO가 챗 GPT 대신 제미나이 3로 갈아탔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경쟁 구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알트먼 CEO는 공식적으로는 경쟁사를 축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AI 경쟁이 오픈 AI의 수익성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 AI는 2025년 매출 130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픈 AI는 향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해 월가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드 레드 선언이 경쟁사와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 투자 과열 논란을 더 키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계약 미확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콜레크레스 엔비디아 CFO는 UBS AI 컨퍼런스에서 1,000억 달러 규모 공급 계약이 아직 최종 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난 9월 10기가와트 시스템 공급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세부 조율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스 CFO는 해당 공급이 엔비디아가 2026년까지 확보한 5천억 달러 예약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 시 실적이 추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약 2.6% 상승하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엔스로픽에도 최대 100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며 AI 생태계를 가로지르는 공격적인 자본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과열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지 AI 버블 논란을 키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AI 칩 트레이니움 3를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칩을 통해 엔비디아가 독주해온 AI 칩 시장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트레이니움 3가 탑재된 서버는 이전 세대 대비 연산 속도는 4배, 전력 효율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소개됐는데요. 아마존은 이 칩을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에 직접 적용해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하드웨어를 모두 결합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단순한 AI 모델 경쟁을 넘어 AI 인프라 전쟁으로 시장 구도가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트레이니엄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AI 모델 운영 비용을 낮출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GPU 생태계와의 호환성, 개발 환경 측면은 여전히 변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 성능보다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이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칩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 발표는 AI 칩, 클라우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더욱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레이니움 채택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1월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86,700대로 집계돼 전년 대비 9.9% 늘어났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었습니다. 한편 연중 흐름을 보면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한 달은 단 3달에 그쳤습니다. 누적 인도량도 11월까지 8%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반등은 모델 Y 롱레인지 후륜구동 신버전 판매가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모델 3 롱레인지와 6인승 모델 Y 출시 효과도 더해졌는데요. 또한 연말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둔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를 밀어 올렸습니다. 신에너지차 시장에서는 최소 7개 업체가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와 BYD 등 현재 업체들의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는 올해 테슬라 판매를 166만 대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감소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이제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챗 GPT의 전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코드 레드를 선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챗 GPT의 기술 제품 경쟁력이 지금 경쟁사와 대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약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재밌네요. 그 구글이 몇 달 전만 해도 오픈 AI의 챗 GPT에 출연해 코드 레드가 발동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네. 이번에는 오픈 AI가 코드레드를 발동했네요. 네, 바뀌었네요. 네, 근데 부럽네요. 역시 이렇게 서로 코드레드가 발령되면서 이렇게 뜨거운 발전을 할 수 있는 라이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닌가요? 정말 미국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AI의 챗GPT 책임자가 닉 털리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이 X에다가 글을 올렸네요. 검색은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미 챗GPT는 검색 활동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색 부분에서는 이제 챗GPT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초록창에다 검색하는 세대였거든요. 네. 다음이나 이런데. 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유튜브에 검색하는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있죠. 지금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어디다 검색하냐면요. 생성형 LLM에다가 검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LLM에 검색하는 세대가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시대가 올런지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 챗GPT가 현재 검색 활동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닉 털리가 썼다고 했죠. 앞으로 이 검색 빈도는 그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초점이 뭐냐면 챗GPT가 이제 검색 활동은 장악을 빼했으니 더욱더 성장시키면서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챗GPT의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어느 정도 검색 시장에 침투한 이 지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지켜보는 이 시점에 경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죠. 보니까 지금 챗GPT의 그 다운로드 이 부분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제미나이가 굉장히 그 앱 다운로드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했냐면은 지금 나노 바나나가 출시된 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일단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미지 컷이. 그다음에 그 이미지 컷을 영상화할 수 있는 명령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프롬프트를 어디서 여러분들 얻으시나요?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나 요런 거 만들고 싶은데 프롬프트 작성해 줘. 거기서 따오죠. 네. 그래서 그 이미지와 프롬프트 두 개를 어디로 갑니까? 영상 플랫폼에 가서 영상화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라는 것이 생성형 LLM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비오3라는 영상 플랫폼인데 그게 발전된 최고의 이 지금 영상 플랫폼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나노 바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노 바나나를 가서 제미나이에서 추출한 명령 프롬프트와 거기서 추출한 이미지 두 개를 엮어서 영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원래는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셨죠. 처음에 챗GPT를 많이 깔아놓으셨으니까요. 챗GPT한테 명령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추출하여서 뭐 비오3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아예 그러면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물어보죠. 이렇게 돼버리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게 8월 달에 이미지 생성기 나노 바나나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 제미나이 앱 다운로드 요 지금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요런 것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머무는 시간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는 전 옛날에 초록창 시대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초록창이라던가 다음에 머무는 시간 그게 중요하죠.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서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뭐 요런 핀테크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사용하는 시간이 제미나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통 사실 지금 세 개를 비교하곤 하거든요. 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퍼블리시티도 쓰고 뭐 그록스리도 쓰는데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의 이 3인방의 요 3파전이죠. 네. 근데 지금 챗GPT랑 클로드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제미나이에서 지금 활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하는 시간이. 근데 그것 또한 기점이 언제냐면은 이 8월 달이 또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컸던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비오3나 나노 바나나가 그 영상 플랫폼 생성기가 시너지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를 따서 그걸 뭐 할 거냔 말이죠. 결국 명령 프롬프트 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잘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뽑아낸 거 솔직히 젊은 사람도 속을 것 같은 거 많거든요. 요즘에 저는 유튜브 보면서 댓글에서 싸우는 걸 많이 보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거 AI야. 아니야 이거 리얼인데? 이거 AI야. 원작자가 말을 안 해주면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헷갈릴 현실적이기 정도죠.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나노 바나나가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게 제미나이에서 소비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챗GPT나 클로드에서 이미지를 뽑아내서 영상 생성기를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비오3랑 나노 바나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글 제미나이에서 시작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하는 시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바나나처럼 영상 생성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제미나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요. 오픈 AI가 1조 4천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또 AI 버블론이 워낙 있다 보니까 성장 동력일지 아니면 버블 리스크일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오픈 AI도 소라라는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나노 바나나가 지금 워낙 월등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전에 마이클 버리 거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랑 비슷한 어떤 관점의 부분이죠.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가 뒷돈을 대주고 뭐 뒷돈이라고 하면 돈을 대주고 그 순환 경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브래드 거스너 이 지금 알티미터 캐피털 CEO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요즘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유명 인사들 많이 출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둘이 출연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픈 AI의 처음 투자자이자 가장 강력한 협력자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최근에 오픈 AI가 뭐 비영리 단체에서 뭐 영리 단체로 바꾸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다른 데로 가면서 아까 전에 뭐 클로드에 투자한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게 오픈 AI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오픈 AI CEO가 같이 출연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그 공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 명이서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티티타카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했죠. 샘 알트먼이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을 했어요.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그 지점이요. 지금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오픈 AI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말한 그 저 투자 금액 있잖아요. 1,300조 원. 1,300조 원이 요거를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인프라 지출을.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지점과 똑같죠. 이게 결국 엔비디아가 대준 돈으로 하는 거지 오픈 AI 매출로 되냐 이거예요. 근데 샘 알트먼이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보도된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만약에 너 진행자가 그렇게 묻는 것이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팔고 싶다면 내가 구매자를 찾아줄 테니까 우리 이런 논쟁 그만하자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건 정말 강력한 표현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고 있으니 네. 이 엄청난 투자 금액을 지출 금액을 어디서 그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조성하지 마라. 저기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구매자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약간 돌려서 치는 뭐 이런 그러네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돌려서 치는 발언, 정말 강력한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AI의 경쟁의 속도는 계속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의 주가나 반도체, 클라우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아까 제가 이런 부럽다는 게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위협이 되고 이러겠죠, 지금. 네. 근데 미국 전체랑 미국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너무나 좋은 경쟁이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그럼 투자 기회가 생겼느냐? 엔비디아에 집중된 투자 기회가 구글로 분산되었잖아요. 뒤에 아마존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투자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시간차 공격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차 투자. 구글에 투자하다가 구글이 꺾이면 엔비디아로 가고 엔비디아가 꺾이면 아마존으로 가고 아마존이 꺾이면 구글로 가고 엔비디아가 꺾이면 구글로 가고 계속 교차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이 4월 달에 아이언 우드 칩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네. 11월 달에 일반적으로 출시한 이 지금 TPU, 텐서 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TPU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럼 TPU가 GPU 시장을 잠식할 것인가? 이게 TPU가 쓰이는 시장과 GPU가 쓰이는 시장이 달라요. 지금 오각형이 나타내고 있는
우리 그 뭐 스포츠에서 많이 보셨죠. 오각형에서 뭐 선수들의 능력치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네. 공격력, 방어력. 그래서 그 선수들도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격수랑 수비수를 똑같이 동등성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랑 김민재 선수를 놓고 손흥민 선수가 공격력이 뛰어나니까 김민재 선수보다 뛰어나네. 혹은 김민재 선수가 수비력이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서로의 그 포지션이 다른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LLM을 학습시키는데 혹은 추론 과정에서 여기서 쓰이는 칩의 능력이 다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단 말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TPU와 GPU가 교집합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GPU는 범용적인 능력으로 쓰이는 거고 TPU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ASIC라고 맞춤형 칩으로 커스터마이징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TPU가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GPU가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TPU는 어디에 유리하냐면 LLM, 그다음에 전문가 혼합물이라고 불리우는 MOE, 그다음에 고급 추론 이런 데 최적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TPU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GPU에 대한 관심도와 TPU에 대한 관심도 밑에 주황색 선이 가파르게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TPU가 구글 내부적으로 쓰다가 이제 외부로 지금 뭐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조차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이고 구글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GPU, TPU의 어떤 알고리즘 자체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잠식돼서 침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거죠. 구글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긴 거고 엔비디아도 투자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경쟁 관계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욱더 가속화된 발전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TPU의 그 관심도가 높아져서 구글의 주가가 오르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를 잡아먹는다면 엔비디아 최근에 일주일간의 그 흐름을 보십시오. 무너졌어야 되지 저렇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GPU와 TPU에 특화된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AI 칩 트레니움 3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에 전면적으로 공개적인 도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트레니움 3가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 GPU와 진짜 경쟁이 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마존까지 이제 나섰네요. 그렇죠? 지금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 자,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이 부분 의존도를 조금 줄여보고자.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제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구글 TPU니 엔비디아 GPU니 아마존 칩이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엔비디아 GPU만 얘기만 나오다가 다른 칩이 나오니까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전기 없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맞잖아요. GPU, TPU 뭐가 성능이 뛰어난지 그게 아무리 논쟁이 있더라도 전기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셧다운. 그러니까 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기가. 마이크로소프트 CEO 말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문제고. 그러니까 젠슨왕 회장이 맨날 중국은 전기를 공짜로 쓰는데 미국은 전력 어디서 쓸 거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전기가 바탕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런 칩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랑 똑같습니다. ASIC죠. 자체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어요. 아마존하고 구글이 소프트웨어 회사잖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여러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따지자면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쪽이고 아마존, 구글은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하고 아마존도 하드웨어 쪽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외부로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와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마존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에서 그 싸움의 결과가 일단 나타날 것 같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아까 그래프에 있던 그 세 개의 LLM들 있죠. 네. 바로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자, 여기서 챗GPT는 오픈 AI 건데 아까 말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이 셌고 그 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 칩이었습니다. 굳이 진영을 나누자면 아까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다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딱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강했던 관계로 분류를 하자면 네. 그렇다는 거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진영이고 구글의 제미나이는 지금 자체 칩 TPU 요거를 연결시켜서 제미나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제미나이의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을수록 TPU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클로드는 뭐냐? 클로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엔트로픽의 가장 큰 지원군은 아마존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아까 말했듯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그 칩이 지금 3세대가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들이 쓰는 시간, 앱 다운로드 횟수 이런 것들 아니면 블라인드 평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한 수치가 누가 더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서 지원군의 역할에 대한 가치도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존이 지금 엔트로픽에 투자한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앵커님이 그 뉴스에서 전달해 주셨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엔트로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0억 달러, 엔비디아가 100억 달러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제가 아까 분류를 어디로 해놨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원래 최초에 누구 편이었어요? 편은 없지만 오픈 AI를 밀어줬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단체로 바꾸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유로운 날개를 달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TPU나 아마존의 칩의 위협을 받자. 어디로 쭈루루 달려갔습니까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로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구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든 지금 뭐냐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합종 연행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선이 딱 우리가 A는 A, B는 B, C는 C 점을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얽혀있는 지금 상태예요. 점점 더 얽혀가고 있는 상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좋은 것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제미나이와 챗GPT와 클로드의 사용성과 능력 평가 점수에 따라서 아마 이런 칩들의 능력의 가치도 지금 갈릴 것이다. 거기서 한번 뭐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클로드를 활용했는데 요즘에 주변에 물어봤더니 클로드를 많이 쓰고 평가 점수도 높게 나오고 클로드가 갑자기 오픈AI, 챗GPT나 제미나이를 막 제치기 시작한다. 그럼 아마존에 조금 투자 비중을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존 얘기로 또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 아마존이 자체 칩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전략을 폈을 때 그럼 실제로 기업 고객 입장에서 좀 이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비용이나 속도나 안정성 측면에서 좀 체감 효과가 있을지요. 네,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아마존의 베드록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거를 로그인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에 투자도 했고 아마존의 칩을 활용해서 엔트로픽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로드에서 좋은 성능을 느끼시면 아마존의 칩이 탁월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왜 했느냐? 이 아마존의 칩 이름은 트레니엄이죠. 네. 트레이니엄인데 이게 2세대 나온 다음에 어저께 3세대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대비해서 가격이 일단 반 가격입니다. 반 가격에다가 높은 에너지 효율 이거거든요. 이게 ASIC의 장점입니다. 구글의 텐서 칩도 그렇고 이 지금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도 그래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가격이 싼 대신에 엔비디아 GPU가 하는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커스터마이징된 일부 일만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스포츠 선수, 축구 선수 얘기도 드렸지만 네.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골키퍼도 보고 다 만능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다 하는 거예요. 공격도 잘해, 수비도 잘해, 골키퍼도 잘해. 근데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구글의 텐서 칩이라던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은
딱 자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공격만 하는 애, 수비만 하는 애, 골키퍼만 보는 애.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죠. 가격도 다운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죠. 회사는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고 최선호되는 자기의 맞춤형 칩을 써야지 효율성이 높은 건데 당연히 이런 효율성 커스터마이즈된 칩들이 엔비디아 GPU 못지않은 특정한 영역에서는 더욱더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칩을 선택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이랑 아마존이 내부에서만 쓰다가 외부로 지금 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충돌 지점이 발생된 겁니다. 외부에서 지금 팔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밖에서 판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GPU 칩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었는데 나는 공격수만 쓸 건데 수비 능력하고 골키퍼 능력까지 갖춘 애를 돈 주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돈 그냥 나가는 거를. 네. 근데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죠.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칩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 앞으로는 성능보다는 뭐 비용 효율이라든지 뭐 운영 비용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게 이제 전성비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성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 아까 말했듯이 지금 트레이니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GPU의 반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큰 거거든요, 사실. 반가격에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영역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그럼 그걸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아까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의 결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픈 AI의 챗 GPT를 능가하잖아요. 오픈 AI가 주력으로 썼던 건 엔비디아의 GPU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접점에서도 이미 느껴버린 거예요, 지금. 제미나이가 더 뛰어난데 나노 바나나로 영상했더니 실제 같은데 클로드는 소설을 너무 잘 써주는데 근데 그 칩은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절반밖에 돈이 안 들었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커스터마이징된 칩을 썼는데 그러면은 그 칩을 LLM에만 쓸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TPU랑 아마존 트레이니엄 몸값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트레이니엄 3가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제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유튜브에다가 올렸거든요. 칩이 엔비디아 GPU보다 화려하게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한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젠수당이 맨날 들고 나온 칩 보면 되게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존 트레이니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트레이닝 2와 견줘서 컴퓨터 성능이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에너지 소비량은 4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지적했다고 했죠. 이거 결국 전력 문제다. 그럼 전력을 가장 적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 소비량을 40% 줄였다는 거.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죠. 이제 결국 싸움은 일로 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 GPU든 구글의 텐서 칩이든 이 지금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든 에너지 소비량 누가 줄이느냐 아니면은 성능을 누가 더 많이 끌어올리느냐 이런 곳에서 전성비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택지가 다양해진 AI 칩 시장에서 앞으로의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리퍼블릭 월드의 기사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데요. 구글의 TPU가 확산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TPU 얘기를 앞서서도 나누긴 했는데 TPU가 엔비디아 H100보다 최대 80%가 저렴한데 이제 빅테크 기업의 공급을 추진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구글 TPU가 정말 새로운 주역으로 각광을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칩 자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제 빅테크나 다른 기업들이 그런 대안으로 이제 TPU를 구매하려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이 기사에서도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알 말고 예전 버전 이제 호퍼 100 같은 걸 기준했을 때 약 80% 정도 저렴하다 TPU가. 그렇다면 이제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TPU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H100 갖다 구매하고 싶어도 H100이 없다. 그러면 이제 대신 TPU를 갖다 한 4개, 5개 정도 구매하고 설치를 한다면 사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TPU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H100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지금 버전인 블랙엘 기준으로 한다면 블랙엘이 H100보다 한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를 고려하면 거의 90% 이상 TPU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PU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좀 내려가고 이제 우리 하이닉스 주가는 좀 출렁거린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TPU의 핵심 전략은 이제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데 TPU에도 당연히 메모리는 필요하겠죠. 특히 하나의 HBM이 6개에서 8개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TPU는 어차피 이제 연산을 하는 칩이기 때문에 연산을 한 다음에 누군가는 메모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TPU의 어떤 광풍과 TPU가 시장에서 출렁거리는 거 보셨을 때 하이닉스도 같이 출렁거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TPU 하나에 6개에서 8개 HBM 모듈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TPU에 대해서 누가 많이 공급을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TPU나 엔비디아 칩에 이제 주요 공급하는 회사는 어차피 메모리에서 3개밖에 없으니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3사가 결국 구글의 TPU에다 공급할 수 없다. 라고 예상이 되고 이번에 이제 그 리퍼블릭 월드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구글 아이언 노드 이게 TPU 최신 버전이죠. 구글 아이언 노드에 HBM3 이 칩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구글 TPU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그 상당 부분의 시장을 갖다가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TPU가 점유율을 높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TPU 자체가 점점 왕성한 활동을 해서 전체 AI 칩 시장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결국 구글의 어떤 엔지니어들도 10% 정도 이제 잠식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잠식을 할지라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가 TPU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HBM 시장을 장악할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TPU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가리켜 깡패다. 아니 어떻게 이제 칩을 팔면서 영업이 75% 하냐 깡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엔비디아 칩 대신에 TPU를 갖다 쓰면 좋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메모리는 필요하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TPU의 광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PU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 리퍼블릭 월드의 이제 시장 점유율의 예상은 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 30%, 그리고 나머지 10%를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U가 더 많은 어떤 주목을 받고 역동적인 어떤 그 시장 점식을 보여도 여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90%니까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TPU에서도 하이닉스가 순항을 해서 그런가 이틀 연속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틀 연속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그 TPU에 대해서도 놀라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그보다 더 주요한 요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페드의 금리 인하가 엔비디아 주가와
그 하이닉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고 12월 10일 우리 시간은 12월 11일 날 이제 FOMC에서 예상대로 25bp를 내렸을 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매파적인 이제 인하 예를 들면 이번에 인하를 하지만 1월 달 인하는 장담할 수 없어. 뭐 이번에 인하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많은 데이터를 갖다 봐야 돼. 이런 식의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 또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래 당초보다는 이제 페드의 인하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전망이 지난주 이제 말을 거치면서 갑자기 40%에서 페드 인하 확률이 90%로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확률이 다음 주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크지만 어쨌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TPU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놀랄 필요 없다는 것이 분명한 또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 주야장책에서 팔았거든요. 하이닉스 주식을. 네. 근데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서 그 내년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들어서 외국인의 그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일에는 외국인들이 4,260억 원을 샀고 하이닉스 주식을 말한 것입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3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식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개인들은 오히려 그 12월에 들어서면서 1일 날은 4,380억 원을 어제는 3,8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식을 판 이유가 좀 이해는 되는데 왜 이해가 되냐면은 하이닉스 주식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야 현기증 난다. 나 이제 수익을 갖다가 이제 현실화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개인들이 팔았으려 여겨지는데 이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외국인들이 판 이유는 사실 AI 버블도 아니고 마이클 벌의 감가상각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페드의 어떤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갖다 목적에 두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진중하게 버티지 못하고 개인들이 팔았던 대목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TPU의 등장이 엔비디아의 독주에 균열을 내는 모습인데 HBM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기사 바로 살펴보시죠. 이번엔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삼성에서 최초로 이제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휴대폰을 공개했습니다. 3단 접이식 스마트폰인데 태블릿처럼 커지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주목을 받고 있고 다만 가격은 이제 36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중형이라기보다는 기술력 과시용 플래그십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2번 접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라이폴드 자체를 처음으로 출시한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올해 2월 달, 그 9월 달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트라이폴드를 출시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트라이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화웨이의 트라이폴드 메이트인데 여기에 보신 대로 이게 뭐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 여성인데 여성의 손을 덮을 정도로 이제 큰 2번 접는 트라이폴드를 내놨고 네. 화웨이 트라이폴드랑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그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 출시하면서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둘 다 크기는 10인치입니다. 10인치니까 태블릿 PC 작은 거 물론 6인치도 있지만 보통 태블릿 PC로 하면 보통 처음 시작하는 크기는 이제 10인치이기 때문에 10인치 시대를 갖다가 그 스마트폰이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첫 번째 이제 10인치 트라이폴드를 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트라이폴드의 구체적인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래서 트라이폴드 내는다는 것을 다 예상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크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00만 원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출시한 가격을 보면은 359만 원이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비교로 말씀드린 화웨이 메이트 역시 이제 가격대가 환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35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의식을 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터리가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졌을 때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큰 화면을 갖고 이제 뭐 지도를 보기도 하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독서용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큰 화면을 갖고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영상 시청이라고 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그 영상 시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배터리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트라이폴드 내놓는 그 배터리 용량이 5600mAh인데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비교할 수 있는 화웨이의 이제 트라이폴드가 5600mAh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화웨이보다 뒤늦게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스펙의 5600mAh를 갖다가 배터리를 출시했다는 것은 보다 기술적인 혁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배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커지면 용량도 같이 키울 수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보신 대로 이게 만약에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네. 여기다 하나를 더 끼웠습니다. 그러면 더 끼운 것에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야심차게 취해가지고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내놨는데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내놓은 만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최신 폰인 폴더블 스마트폰 7을 갖다 기준했을 때 한 판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사실 5600mAh보다는 더 많은 그래도 6000mAh는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점이 또 아쉽고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하면은 갤럭시 노트로 대변되는 S펜이 있었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역시 이제 아이폰이 따라가지 못한 하드웨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어떤 역할 중 하나가 S펜인데 이번에 3배로 넓어진 그 갤럭시 트라이폴드가 S펜이 없습니다. 이 점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S펜을 출시하지 않았지만 다음 버전 갤럭시 폴드도 폴드 1부터 7까지 나눴듯이 트라이폴드도 사실은 처음은 내놨지만 점점 버전이 높아질수록 스펙은 이제 더 좋아지면서 두께는 얇아지고 무게는 주는 방식으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이제 S펜이 나중엔 장착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요소가 좀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트라이폴드의 판매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규모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랑 그 아이폰이 전 세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양강구도 이루고 있는데 아이폰은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았고 내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는 원래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세계 양강 구도에 끼어들지 못하는데 아이폰을 겨냥한 트라이폴드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목을 끈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트라이폴드 세컨 내후년에 서드 버전을 내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삼성전자 트라이폴드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룸버그 역시 이번에 트라이폴드 내는 것은 아이폰을 겨냥한 것이지 실제로 많은 매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이폰에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보면서 추가적으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스마트폰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AP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AP 이번에 트라이폴드는 삼성 엑시노스인가요? 예, AP라고 한다면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 PC에서 이제 CPU가 해당하는 것이 스마트폰의 AP입니다. AP는 이제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출시한 엑시노스가 있는데 엑시노스를 갖다 이번에 트라이폴드 탑재하지 못하고 퀄컴의 스냅드론을 탈취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파운드로 자체적으로 만든 AP가 여전히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맥락 때문에 야심차게 추진한 트라이폴드의 자사의 AP인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 스냅드론을 탑재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더 많은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는 혁신 경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조금 남지만 폴더블 시장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중심으로 오늘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톱 기사는 질주하는 코스닥 상패 허들 확인하세요. 네. 일단 앞에 부분 코스닥 질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방점을 두죠. 표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일주일 동안의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입니다. 예, 빨간색이 코스피고 파란 색깔이 코스닥입니다. 원래 파란색은 좀 우리는 하락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근데 분위기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 다 위로 가 있죠. 다 플러스입니다. 뭐 3%대 28일 날은 뭐 3.7%까지 상승하기도 했었고 12월 들어서도 그제 그다음에 어제까지 모두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올라간 날보다는 하락한 날이 많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니까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올랐고 8.9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3.5%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더 높은 최근 5거래일이었다. 최근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10월까지만 놓고 보면 올해 코스피는 71%, 코스닥은 3% 정도 올라서 거의 사실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2배 이상 오른 셈이었죠. 그래서 뭐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코스닥이 키 맞추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있다가 그게 11월 달에 특히 11월 달도 중순 넘어서서 거의 11월 말쯤 돼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장세가 시작이 됐다. 역시 이거는 코스피 대장주들 중심으로 코스피를 이끌었던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눈에 띄게 이런 어떤 전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6가지 이데일리에서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한 6가지 정도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쭉 나열을 해드리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게 원래 12월 4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기로 했었거든요. 12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고, 연내. 그다음에 150조짜리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역시 있죠. 그다음에 모험자본 편입. 한 25% 정도까지는 모험자본의 편입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의 IMA 종합투자계좌 이 자격을 허가를 해줬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투자 비중 현재 3%에서 5%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내년에 코스닥 상장들 실적이 올해 대비 한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섹터들은 뭐 대략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쪽들이고요. 여기에다가 내년에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시장에 이 상장사들 중에 한계 기업들 되게 많죠. 사실 상장사의 의미가 없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속아내는 작업들이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뭐 내년부도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좀 견조한 소위 말하는 우상향 어떤 그런 지수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장 폐지 예정 종목들 갑자기 폐지 앞두고 급등하는 이런 경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잠깐의 어떤 급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상장 폐지 뭐 예정 종목,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말 선수들 아니시면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예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거론이 되거나 언급이 되거나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아예 내년에는 뭐 사실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죠. 손을 안 대시는 게 그 잠깐의 수익률 내시려다가 더 큰 화를 입으실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앞서 뭐 차트 보실 때 그래프 보실 때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어제 조선도 괜찮았고 어제 조방 원전 중에서 방산 빼고 원전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게 전력기기 쪽입니다. 전력기기 종목들이 어제 뭐 4, 5%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좀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섹터가 그랬습니다. 자, 어제 전력기기주들이 갑자기 반등을 다른 주도 섹터들에 비해서 세게 했던 이유를 보니까 역시 이 실적에 있더군요. 이 표를 한번 바로 보시죠.
K 전력기기 수출이 역대 최다치를 올해 11월까지 기록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2021년에 45%, 45억 달러 정도였던 게 22년부터 확실히 좀 성장폭이 좀 커지죠.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챗GPT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챗GPT가 공개되면서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도 미국의 워낙 전력 이 어떤 인프라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하나씩 좀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달을 빼고도 작년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 지금도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 글쎄요, 뭐 8자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4자, 5자, 6자, 7자. 그래서 앞자리가 올해 2025년에는 8자를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보니까 전선이 제일 많이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변압기, 접속 차단기, 뭐 GIS라고 얘기죠. 이쪽 순으로 수출 실적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37%, 3분의 1 이상을 미국 한 지역이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관련된 수출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뭐 베트남 이런 순인데 수출 국가들을 보니까 무려 178개 국가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웬만한 나라들한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웬만한 문명국들은 우리나라 전력기기 이 제품들, 전선이나 변압기나 차단기나 이런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기기도 이게 이제 반짝 반등이냐 아니면 계속 가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추세가 내년에 주춤할까요?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AI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 이 인프라 투자가 지금 아무리 뭐 짧게 잡아도 27년까지는 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럼 그러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력 인프라가 거의 뭐 한 4, 50년 된 게 전체의 한 절반 이상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도 변압기고 전선도 그렇고 뭐 아무리 SMR이라든가 원전 뭐 짓는다고 해도 그거 당장 몇 년 안에 못 짓지 않습니까? 빨라야 4, 5년, 5, 6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사이에는 결국은 배전을 해야 되고 송전을 해야 되고 저희 말하는 전선, 전력 인프라들, 전압기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여기에 뭐 유럽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 국내 전력기기들의 수출 전선은 2030년 가까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이 AI 외에도 노후화된 전력 이 인프라 구축 이 수요가 계속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지난달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이 괜찮긴 한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결국 주식을 장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자로 바꾸려면 결국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연구해봐라. 이런 지시를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융위를 중심으로 이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데일리가 요거 관련돼서 비중 있는 두 기사를 좀 기사를 올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금융위에서 어떤 정도의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느냐.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죠. 요거의 비과세 한도를 확장을 하겠다. 이건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하면서 해서 효과를 봤던 그런 정책이고요. 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배당 소득세를 낮춰준다. 이런 내용이고 배당소득 특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요거의 납입 한도를 상향한다.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새 혜택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데일리에서 이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를 인터뷰를 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한미일 각국의 주식 턴오버 레이트 이게 이제 손바뀜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전율 이걸 보면 되는 건데 일본이 68%, 미국이 68%, 일본이 117%, 우리나라가 무려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 이상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면에 미국은 한 번 조금 더 되고 일본은 한 번 조금 더 되고 미국은 사실 한 번 정도 채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장기 보유주주들한테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뭐 테뉴어 보팅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건 앞에서 지금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할 경우 근데 그 주식을 언젠가는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하고 7% 등등등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최승재 교수가 그런 제언을 정부에 내놨다. 그 내용까지 오늘 기사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그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마켓 시그널에서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G 트라이폴드 요거 계속 공개했다는 내용. 이거를 오늘 이데일리 TV의 이지은 기자가 리포트를 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도 문자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10인치, 이게 펼치면 10인치니까 이게 10인치면 25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한 이 정도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손으로 가늠해 보시면 왜 이렇게 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핸드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접으면 6.5인치.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런 바 형태 이제 휴대폰이 좀 되는 거고요. 역시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봐도 이 화면에 앱을 3개나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두께가 더 얇아졌고요. 이 두께를 얇게 하는 거는 이미 좀 지난번에 삼성 그 GL25에서 또 엣지폰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미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그다음 이번에 G 폴드 7도 굉장히 얇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이런 추세로 더 얇아지면 얇아졌지 요보다 더 이제 뭐 두꺼워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359만 원. 내년에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이 지금 $2,000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0에서 $2,500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0면 우리 돈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 $2,500면 여기에서 이제 한 100만 원 가까이 한 7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니까 한 60, 70만 원 되는 거니까 대략 폴더블 아이폰 수준에 가까운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처럼 대중화되기는 어렵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있고 이런 걸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아무래도 이게 소위 말하는 핸드폰 3개, 바형 핸드폰 3개를 갖고 다니는 거니까 좀 무게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쓰는 사람들이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얼마나 또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애플도 이런 트라이폴드 폰, 그러니까 3번 접는 폰을 2번 접는 폰을 좀 이게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역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접는 폰은 또 삼성전자가 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미국 측에 히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 소식 역시 좀 부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게 과연 백악관의 발표와 같이 긍정적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최근의 쿠팡 이슈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정말 여기저기서 이 쿠팡 사태의 후폭풍들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요, 이 개인정보 유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었죠. 여기에서 내부자 폭로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재 쿠팡 IT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고 뭐 매니저급은 90% 이상이다. 안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사실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그건 뭐 익명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든지 뭐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IC 인더스트리 네. 여기에 인도하고 차이나 엔지니어가 70% 80%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의 데이터 유출은 치명적인 관리 부실을 네. 거기다가 뭐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태를 냉정하게 좀 보고. 네. 앞으로 재발 방지 이슈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보면은 국가나 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면 네.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았겠죠. 더 파급이 컸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결제 정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가입자 수로 보면 쿠팡 다음이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것이 가입자 네. 수가 이제 넘버 2 수준까지 올라왔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결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수업료 내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거냐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 이게 이제 뭐 네. 그 침소봉대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사안이긴 하지만 이거를 팩트를 정확하게 파인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리나 테무 쪽에서 훨씬 더 크게 파급력을 미친 유사 사건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도 보실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글을 쓰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알리테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뭐 50개 나라, 100개 나라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 만약 그렇게 사고를 쳤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블로킹을 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CBT 이슈는 네. 이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은 이건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 시장 장악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덤핑이죠. 그래서 덤핑보다는 고객의 데이터를 싼 제품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 연속 구매를 유도하는 네. 이게 실제로 핵심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입자 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마케팅으로 이제 꼬리 물기 마케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들어온 지 2년 조금 넘는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한국에서 2등까지 올라온 거냐. 네. 사실은 그걸 더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사면 살수록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상당 부분 많이 좀 그래서 쇼핑을 그거를 했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그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다 집중을 좀 많이 해죠. 네. 이게 상당히 우리 보안업계에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같은 제품을 택가리만 해가지고 한국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틱톡을 퇴출하려는 명분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안보였는데 또 밤사이에 미국 상원의원이 법무부에다가 테무와 쉬인 조사 요청을 또 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쿠팡만의 이슈를 벗어난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이런 데이터 패권 싸움 과정에서 우리에게까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결말로 봐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데이터 네. 갖고 중국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중은 이게 데이터가 바로 AI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AI의 원재료로서의 데이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중국이 미국 데이터를 이미 이제 어떤 형태로든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장사지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뭐 그 우려가 되는 국가,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국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수집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을 지금 이제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파카카라는 이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파파카요. 어떤 예. 법안일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우려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저장, 전송,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네. 이런 법이 있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까지 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네요. 한 팀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그 법을 만드는 거 시행하는 것은 이제 상황을 봐서 하는 거고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쪽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미비라기보다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도 미국의 그런 이제 국가 간의 정보 이동에 대한 보호 네.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도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유사시에 이제 쓸 수 있는 패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반중 여론도 굉장히 커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중국산 IT 퇴출 운동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가성비로 좀 잘 버텨왔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 내년 들어가지고 이런 움직임에 밀려서 이게 비용 급증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기회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무게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제 단기 악재, 장기 호재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우리 반도체나 배터리도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40에서 80%를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당장 대체할 수 있냐? 그건 힘들죠. 이제 힘들고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것하고 여론이 그렇다는 것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건 별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만약에 뺀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코스트 문제도 코스트 문제지만 생산에 차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로서는 이제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첫 번째는 대체 공급망이고 네. 또 하나는 기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어떤 이제 외풍이 불어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나 매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 가깝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무역 구조, 생산 구조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모든 네. 공급망을 다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공급망은 잘 관리하는 것이지 그걸 잘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과도한 공포나 또 이제 어떻게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이제 중국산 부품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래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이제 대체하거나 국산화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뭐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걸 대체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이게 공포심만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실익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뭐 중국산 문제들 요소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슈가 터졌지만 그때만 반짝거리고 그걸 국산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네. 그 시기 지나면 또 위야무야 또 해버리죠. 약간 수그러들고요. 그게 네.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이슈는 이것은 앞으로도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 네. 이제 이것은 비용 측면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로 보고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 단기적인 여론 반응에만 기댈 게 아니라요. 실제로 국가적으로 차근차근 이 로드맵을 쌓아가서 우리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거의 40% 가까이가 의존을 하고 있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끊어내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근데 이 통제가 진짜 능사가 아닌 게 이 젠슨왕 CEO가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이 제재를 해서 오히려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주는 꼴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뭐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경영 구루가 아이러니지만 네. 젠슨왕이잖아요. 젠슨왕의 실토인데 제재 역설이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세계 어떤 기업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넘겠다.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중국의 하웨이가 그것을 지금 이제 뛰어넘으려고 국산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 하웨이 칩이 H20은 이미 넘었었고 H100도 이제 뭐 한 7, 80%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따라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그러면 하웨이가 그거 만들 생각을 했겠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하려면 정말 급소를 눌러서 이제 졸도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대로 계속 찔러가지고 반발심하고 네. 경계심
이제 이것만 더 만들어서 중국의 국산화 의지만 활활 타오르게 만든 것이 최근 그렇죠. 뭐 8년 동안의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게 전략이 바뀌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뭐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의 국산화 의지는 뭐 역대 최대고 또 그것이 실적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영향을 주지만 2차적으로는 한국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그렇죠. 바로 공급망이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선왕의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대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역시나 미국 측도 약간 이런 걸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반도체 H200 칩을 좀 수출을 다시 한번 허용할지 검토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죠. 근데 또 이제 중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긴 하지만 뭐 불과 5일 전에 이런 기사도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빅테크들이 동남아 데이터 센터를 우회해서 엔비디아 칩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것이고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의 H200을 왜 공급하겠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에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H200이면 뭐 고성능 칩인데 지금도 오픈 AI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보면 딥시크의 새로운 3.2 모델이 벤치마크를 했더니 제미니보다도 더 높고 그런가요? 오픈 AI보다도 또 벤치마크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떡할래? 지금 반도체를 안 주는데도 이게 이러면 반도체 H200을 주면 오픈 AI 바로 뛰어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이 검토한다 뭐 하는 것은 협상의 카드를 살짝 내보인 것이지 이걸 전면적으로 뭐 수출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또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중국이 값싼 제품 갖고 쓰고 있는데 네. 또 국산화를 이제 뭐 정말로 미친 듯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고성능 칩을 줘버리면 국산화 의지가 꺾일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건데 제가 볼 땐 중국은 값싼 것을 포기하거나 네. 미국산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국산 안 한다 이건 뭐 시도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한번 되었으니까요. 국산화는 그대로 가고 거기다 플러스 고성능 칩을 주면 그거 갖고서 또 AI를 만들게 이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의 그런 H200 공급을 주는 전략은 물론 양을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은 중국의 AI 칩의 국산화 의지를 꺾는다거나 자초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네. 카드다 그냥 협상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소 속도는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한 좀 AI 기술 독립이라는 중국의 큰 목표를 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5대 핵심 기술, 뭐 반도체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배터리, AI, 바이오, 로봇.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우위에 있지만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중국이 훨씬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로봇 같은 분야는 중국이 이미 좀 월등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가 이미 중국이 좀 월등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중국은 뭐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국 잘하는 건 반도체와 축구밖에 없어요. 아, 반도체와 축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중국이 네. 기술이나 생산 캐파나 뭐 설치 대수 다 한국을 이미 넘어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첨단 산업, 첨단 기술에서 중국을 정말로 우리가 이제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불과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쵸. 그럼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정말로 중국에 못 쫓아오게 뭐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근데 그 지원은 뭐 대충 하고 이게 이제 입으로만 뭐 초격차 경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네.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수호하고 반도체를 미국과 중국하고의 격차를 넓히냐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그 노력 네. 또 집중이 정말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는 뭐 반도체 가격 올라갔다고 뭐 이제 좋아하지만 그 반도체 가격도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수요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조금 돈 많이 벌고 이럴 때 이제 더 파격적인 투자하고 집중해서 네. 갭을 또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5년과는 크게 상황이 좀 격차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5대 핵심 기술 중에서 반도체만이 좀 우리가 앞서서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2026년에는 뭐 관세 전쟁도 관세지만 기술 패권 전쟁이 더 뭔가 격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늘려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일까요? ABCR이죠. 그래서 네. 전쟁이 나면 뭐 돈하고 전쟁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전쟁의 핵심은 테리프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은 해석은 읽기는 테리프지만 테크라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AI요. 네. 두 번째는 B는 배터리, 네, 배터리요. 세 번째는 칩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R. 그래서 ABCR에다가 더 집중하고 포커스하는 것이 뭐 2026년에도 변하지 않는 투자 테마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R은 로봇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A, B, C, R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AI,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칩, 로봇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새롭게 좀 중국 정부가 히토리 수출 관련해서 좀 완화된 포괄적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백악관은 이걸 거의 사실상 통제가 종료됐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소장님도 비슷하게 보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거로 봐야 되고 네. 백악관은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적대로 그런 라이선스가 없던데 새로 라이선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허들이 하나 더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도장을 하나 더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걸 미국한테도 그걸 허용하는 거냐, 그럼 양은 얼마나 하는 거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라이선스만 갖고서 이게 우리한테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이제 협상 카드로 또 중국이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중국 관련 이슈들 다방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대거 이 순매수로 돌아서졌죠. 과연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